안녕하세요. 오서대학교 건축학과 강지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면으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건축에서의 점선면체도 비슷해요. 선으로 느껴지는 건물이 있고 면으로 느껴지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채로 볼륨으로 느껴지는 건물이 있는데요. 볼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의 면을 규칙적으로 놓는 방법도 있고 면을 교차해서 3차원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으로 보이는 건축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구마겐코라는 건축가가 만든 건물인데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이용해 가지고 선적인 요소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축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적인 요소가 보이는 건물인데요. 꼭 갈비뼈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칼라트라바라는 건축가가 한 건물인데 뉴욕에 있습니다. 사람의 뼈 같은 약간 갈비뼈 같은 그런 선적인 요소로 어떤 하나의 큰 미적인 멋있는 공간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면으로 면적 요소가 보이는 건축물을 봅시다. 이거는 어떤 학생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런 면들을 깎아서 잘라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네요. 오늘은 이거와 비슷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이거는 아마 기존에 있는 터널에다가 위에 면으로 쪼개진 유동성 있는 표면을 만든 건데요. 이것도 3차원 표면을 만든 게 아니라 면들을 잘라서 이런 패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볼륨이 좀 보이는 건축을 볼까요? 전 덩어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건축에서는 매스라고도 표현한데요. 그런 덩어리적 요소가 보이는 건축물로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큰 덩어리들이 얹혀져 있는 방식이고요.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이 봤을 때 이게 꼭 팬케이크에다가 시럽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 건물은 학생들도 많이 알죠. 우리나라에 있는 동대문 프라자, DDP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했습니다. 이것도 건물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지고요. 그 덩어리가 휘어지고 구부러져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덩어리적 요소가 보이는 건축물인데요. 꼭 책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책들이 쌓여져 있는 걸 비틀어서 중간중간에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도 볼륨이 보이는 덩어리적 요소가 보이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점, 선, 면, 그 다음에 볼륨, 덩어리라는 것들이 잘 보이는 건축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의 똑같은 건축물인데 이게 좀 새롭게 보이는, 다시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런 구조물에 제가 사람을 넣어놨어요. 이거 빨간색이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여성분과 서있는 남성분. 근데 사람이 여기 딱 이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이 이 사람들한테는 의자가 될 수 있고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간들이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 커지면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이 공간들이 아까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은 이 공간 위에 사람이 앉아 있고 벤치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조그매지면 이렇게 발로 밟고 올라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조금 다른 느낌의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구조물 파빌리온이지만은
그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건 어떨까요? 공간이 한 3층 정도로 커졌어요. 사람이 요 빨간색인데 좀 작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 크기와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똑같은 공간을 봐도 엄청 큰 구조물, 한 3층짜리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뮤지엄? 그러니까 아마 미술관? 박물관? 그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과 공간의 크기 차이에 따라 공간이 달라져 보입니다. 사람이 공간보다 얼마큼 작은지 아니면 사람이 공간보다 얼마큼 큰지에 따라서 공간의 역할과 이게 의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 이게 어떤 하나의 실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간단한 면으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는 10장의 종이를 줄 거고요. 좀 딱딱한 종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가위가 필요할 거예요. 칼로 잘라도 되지만 칼보다 가위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다채로운 잡지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 사람들, 한 5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 조그만 딱풀이 들어가 있고,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간단한 면으로 간단한 공간, 조그마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10개의 보드에다가 이 면에다가 어떤 모양을 파서 그것들을 세워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거와 같은 건데요. 한번 모양은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할 수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반 정도, 반보다 조금 크게, 그 다음에 한 정사각형, 아니면 뭐 직사각형도 괜찮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사각형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한 요 정도? 예쁘게 자를 필요도 없고요. 꼭 정사각형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9장의 판이 남았는데요. 이 판을 이 네모를 가운데다 두고요.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 판에서는 이렇게 자를 거고요. 다음 판에서는 조금 비틀어서 자를 거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9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사각형 밑변이 요 큰 사각형이랑 만나는 이렇게까지 한번 잘라 볼 겁니다. 각도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한 임의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표시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번 판은 이렇게 자를 것이고요. 다음 판은 한 중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살짝만 틀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끝부분이 이 끝에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선생님은 이거를 손 모양으로 묵지바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10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10개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 10개를 순서에 맞춰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르기 전에 옆에다 조그맣게 순서를 좀 적어 볼까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1번, 2번, 3번 조금 더 5번, 다시 6번.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준 것 중에서 이런 잡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건축 잡지들이에요. 건축에서 쓰이는 잡지들인데요. 이런 잡지들을 이용해서 이 공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으로 된 공간에 색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쁜 면을 찾아가지고 어떤 면이든 상관이 없어요. 풀로 한번 붙여보세요. 보면은 그 색깔이 예뻐서 약간 갈색 톤이 나서 이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글자가 많은 거 해도 괜찮아요. 이런 글자들도 어느 하나의 패턴처럼 벽에서 익히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이 안 많은 학생들은 글자로 해도 예쁩니다. 개판에 예쁜 잡지를 붙였고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자르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한번 잘라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얀 벽과 색깔 있는 네모난 벽,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문같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다시 정렬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들 마스킹 테이프를 줬을 거예요. 그럼 이 마스킹 테이프로 주위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마스킹 테이프라는 것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종이로 손으로 잘 뜯어줄 수 있는 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스킹 테이프로 2개씩 붙여볼 거예요. 마지막 5번, 6번이요. 판이 한 4개 정도 남을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10개를 줬거든요. 나머지 판은 다른 모양을 한번 잘라보세요. 선생님은 네모로 했는데 학생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묵지 빠도 좋고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5번, 6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세요. 세워서 이런 식으로 펼쳐서 보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 이쪽 안에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면이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패턴이 보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저희 사람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친구들은 요런 조그만 사람들 한 5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이 공간이 지금 보기에는 약간 책같이 생겼지만은 요 사람들이 우리가 요만해졌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 조그만 사람들 5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사람들을 5명의 사람들을 공간 곳곳에 배치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 있어요.
한 공간, 두 공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앞에 있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저 뒤에 공간까지 보이네요. 충분히 이런 판으로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공간에, 이 네모난 이렇게 뚫어진 공간에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저 사람은 떠 있네요. 이 사람은 누워 있고.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 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지 사람들이 멋있게 나올지,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지 공간이 멋있게 나올지 한번 찍어 보세요. 이번에는 그 잡지를 붙인 면을 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면을 잘라서 구멍을 내서 한쪽 면을 패턴을 붙여서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짜임새 있는 외관, 그 속의 수학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장혜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건축 외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늬를 꾸미는 방법 중에서 그 테셀레이션이라는 수학의 기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배열해서 꾸민 벽면이나 또는 창문 또는 어떤 길 보도 블럭 같은 것을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져온 몇 가의 사진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이제 도형의 배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사진으로 이제 토론토에 있는 요크 대학의 벽면 외관입니다. 뭔가 규칙적인 듯 하면서도 불규칙적임이 느껴지는 그런 도형의 배열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관을 구멍을 뚫어서 뭔가 미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외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그 담장이죠.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경복궁의 자경전에 있는 그런 담장인데 여기에서도 뭔가 매우 규칙적으로 보이는 수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무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밑에 벽돌도 그런 어떤 도형의 규칙적 배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이 지금 무늬는 창틀인데요. 아까 이제 담장과 달리 창틀에는 더더욱 다양한 모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 있는 내소사의 그 벽면, 그러니까 창틀 문양을 지금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복궁에 있는 그런 창틀입니다. 삼각형 모양도 보이고 또 그것이 모여 있는 육각형 모양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요거는 무이사에 있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규칙적인 배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창틀 모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아까는 어떤 이제 대학 벽면, 건축물의 벽면 또는 고궁의 그런 모습들 또 사찰에 있는 창틀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요. 조금 더 가까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면 더더욱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수 그 구멍이 보이죠? 목욕탕, 욕실의 그 바닥에 타일을 깔아놓은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사각형이 매우 색깔 배열만 달리해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네, 그렇죠. 보도블록입니다. 보도블록의 가운데 작은 이제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엇갈려서 나선형으로 나가듯이 긴 도형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것은 조금 더 좀 아름답게 보이죠? 직접 제가 가서 찍은 어떤 이제 그 유적물에 있는 그런 벽면의 사진인데 여기서도 유사하게 같은 그런 도형의 어떤 배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는 전부 우리가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도형을 배열한 것이고요. 이 지금 배열들의 특징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벽면, 평면 또는 이제 그 평면이 아니라 그 곡면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면을 메우려다 보니까 그 도형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 그 규칙적이라는 것은 일단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요. 도형끼리 겹쳐지면 이제 그 배열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벽면을 고르게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도 없어야 되고 또한 배열을 했을 때 가운데 틈새가 생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테셀레이션 기법이라 함은 어떤 도형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겹침이나 또는 빈 틈이 없도록 배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일을 붙일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므로 타일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우리 옛말로는 쪽매 맞춤 이런 표현들을 써서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봤지만 보통 수학적으로 테셀레이션을 할 때 어떤 도형을 이용하면 좋을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도형이 이용될지 기본적으로 도형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예술 작품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건 네덜란드의 화가 주로 판화 작품을 많이 남긴 애셔라는 그 미술가가 남긴 작품들입니다. 이 애셔는 매우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예술 활동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품 속에서도 그런 수학적 원리, 특히 테셀레이션 기법이 녹아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어떤 규칙적인 패턴들이 나타나 있고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면을 메우고 있는데 겹침이 없고 또 빈 공간도 없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테셀레이션 기법을 활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에 어떤 도형이 기본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나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요. 왼쪽은 비교적 쉽게 그 도형이 보이죠. 네,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보이거든요. 흰 선으로 그 물고기의 가운데를 흰 선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도형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요 도룡령을 표현한 요 작품은 왼쪽 그림에 비해서는 그 패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기본 도형이. 그러나 요 지금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지금 연필 자국으로 화가가 남겨놓은 기본 도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도형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의 삼각형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의 육각형과 같은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형에 대해서 이걸 기본 도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한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도형의 이동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밀고 또 뒤집고 또 돌리고. 그래서 도형의 밀기나 뒤집기나 돌리기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도형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도형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지금 돌리기와 같은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밀기와 같은 것들이 이용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형과 육각형이 사용됐는데요. 그럼 또 어떤 도형이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것도 역시 애쉬의 작품입니다. 애쉬의 작품이고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 연필선으로 기본 도형으로 뭘 사용했는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이용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른쪽에는 새가 날아가는 그런 작품인데 오른쪽에도 역시 이런 평행사 변형을 이용했다는 것을 작가가 연필 흔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도형의 기본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모양을 꾸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도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평행사변형과 같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은 특징이 뭐죠? 그렇죠.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변의 길이도 4개가 같아야 되고 각의 크기도 전부 같아야 된다고 알고 있죠. 오각형, 육각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테셀레이션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 정사각형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정사각 배열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놓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지금 내가 정사각형을 4개를 지금 배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의 정사각형을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았을 때 내가 여기서 요만큼을 나가게 하고 싶다. 요만큼을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은 요만큼 원래 도형에서 요만큼 나갔으니까 요쪽 도형에서도 같은 만큼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 나갔으니까 요만큼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형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치 요것이 하나의 패턴이 돼서 이것을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평면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테셀레이션을 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성한 이건 매우 간단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아까 애쉬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화를 많이 줘서 다양한 무늬를 꾸며서 테셀레이션을 꾸며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테셀레이션을 이용할 때 이렇게 정다각형을 이용하면 이제 기본 도형을 잡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정다각형 중에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도형이 테셀레이션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다각형이 다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다각형이 테셀레이션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내각과 외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다각형 중에서 어떤 것만이 테셀레이션으로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도형은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삼각형 한 개, 한 정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죠? 네,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인 180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각을 모두 더했을 때 그것이 180도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도 알았고 또 평행선을 그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180도라는 걸 배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이고 근데 정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세 각이 모두 같으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3으로 나눠주면 바로 60도가 한 각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60도를 가지고 한 점에 모여서 이 점에 모여서 정삼각형을 늘어놔야지 테셀레이션 평면을 꾸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번 그걸 꾸며봅니다. 하나를 놓고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정삼각형들을 놓으려고 그래요. 한 각이 60도입니다. 한 바퀴는 모두 몇 도죠? 한 바퀴는 360도죠? 그럼 모두 몇 개가 놓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모두 6개의 정삼각형에 놓여서 면을 메울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꼭지점에 대해서도 다 같은 방식으로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은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다 예쁘게 모양을 꾸며서 얼마든지 아까 애셔의 첫 번째 작품과 같은 물고기를 꾸며볼 수도 있겠죠. 아까 물고기에서의 패턴이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럼 정삼각형은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정사각형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정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같은데 크기가 정사각형의 안쪽에 있는 네 개의 내각의 크기를 더하면 과연 얼마일까? 여러분이 이것도 배웠어요.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면 되겠죠? 대각선을 그으면 사각형은 2개의 삼각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2개의 삼각형, 하나의 삼각형에서 요 각의 합이 180도고 또 나머지 삼각형에서도 역시 180도니까 정사각형은 4개의 각의 합이 모두 360도가 되는 거죠. 삼각형이 2개니까. 근데 한 내각을 구하려면 모두 4개의 각이 같은 크기의 각 4개가 있으니까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한 각의 크기는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 직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각이 이제 90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역시 이 각을 중심으로 정사각형을 한번 모두 배열해 봅시다. 오른쪽에 배열해 볼게요. 하나 놓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놓고 세 번째가 놓이고 네 번째가 놓이고 역시 밀고 뒤집고 돌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꾸며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역시 하나가 90도인데 모여서 모두 360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이 구성된 것이고 90도니까 360도가 되려면 4개가 모여서 테셀레이션이 만들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아,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정사각형도 역시 테셀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오각형을 한번 해볼까요? 정오각형,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린 정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오각형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할 때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어봅니다.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그어봤더니 삼각형이 3개가 생겼어요. 그럼 삼각형 하나의 크기의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180도짜리가 모두 3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80도 삼각형이 3개 있으니까 540도가 되겠네요. 아, 정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540도구나. 540도인데 하나의 크기를 우린 지금 알고 싶거든요. 근데 각의 5개가 모두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40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5개가 모두 같으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5로 나눠주면 108도가 되겠네요. 그럼 정오각형은 한 내각, 안쪽 각이에요.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래요. 그럼 108도가 몇 개 모여야 360도를 둘러쌀 수 있을까요? 한 꼭지점에 모여서 180도를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공간도 있어도 안 되고 겹치는 공간이 있어도 안 되고.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하나 놓이게 되고 두 번째, 이걸 중심으로 놓이게 됩니다. 108도, 그 다음에 여기도 또 108도. 그러면 216도가 된 거죠. 또 하나 놓아봅시다.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면 108도가 3개니까 324도가 되겠네요. 그럼 360도가 돼야지 한 칸이 메워지는데, 한 바퀴가 메워지는데 이만큼 지금 빈 공간이 생긴 거죠.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빈 공간이 생기고 말았어요. 따라서 정오각형은 테셀레이션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도형이 아닙니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정육각형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애셔 작품에서 정육각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정육각형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내각의 크기를 모르니까, 합을 모르니까 대각선을 그어보았습니다. 대각선을 그어보았더니 아까랑 원리가 같죠? 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잖아요. 근데 그런 게 4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얼마인가요? 720도인가요? 그쵸, 720도. 요 각을 모두 합한 게 720도라는 거예요. 그럼 720도인데 지금 하나의 크기를 알고 싶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크기. 그래서 6개가 모두 같으니까 6으로 나눠본 거죠. 그랬더니 120도가 되네요. 아, 정육각형은 내각 하나의 크기가 120도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120도를 역시 또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싸서 모이면 과연 360도를 태울 수 있을까요? 채워봅시다. 요 중을 중심으로 지금 채워지는 거죠. 120도, 120도, 240도, 그 다음에 요 남는 공간까지 하면 360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육각형 3개를 놓으면 역시 공간을 메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꼭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정다각형에 대해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지를 따져봤더니 정삼각형 됐고 정사각형 됐고 정오각형은 안 됐고 정육각형 됐어요. 그럼 정칠각형 될까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걔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결국 이 주변으로 면이 모여야 되니까 이 한 바퀴가 지금 360도잖아요. 결국 어떤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360도의 약수가 돼야지만 이 안에 겹치지 않고 남는 공간이 없게 배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기본 도형으로서 정다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 알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우리가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전부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개수로 나눠줬어요. 육각형이면 6으로 나눠주고 칠각형이면 7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가 정 n각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n이라는 건 초등학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게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나타나기 위해서 그 꼭지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정 n각형을 생각했을 때 정 n각형의 이 안쪽에 있는 각들의 총 합은 얼마냐면 180에다가 왜냐면 삼각형이 몇 개 있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삼각형에는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고 사각형에는 삼각형이 아까 2개 있었어요. 오각형엔 3개 있었고 육각형엔 4개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n각형일 때 2개 뺀 것만큼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2개 뺀 것만큼.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을 그을 때 자기 자신하고 0 끝점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렇게 n-3개를 긋고 나면 실제 생기는 건 하나 더 생겨요. 삼각형이. 그래서 n-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까 그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각형일 때 해봤고 사각형일 때 해봤고 오각형일 때 해봤고 육각형일 때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80 곱하기 n-2개가 바로 안쪽 내각의 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각이 모두 같은 각이 n개 있으니까 n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다각형의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만 오늘 더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외곽을 이용해서도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매우 간편해서 쌤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외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요 삼각형이 요게 한 내각이잖아요. 한 내각. 근데 이 변과 쭉 이어지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이게 바로 외곽이에요. 이 내각에 대한 외곽입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생각하면 외곽하고 내각하고 합하면 항상 180도가 되는 거예요. 한 내각하고 한 외곽을 생각하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우리가 180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생기는 두 각이기 때문에 한 내각이 있고 그에 대한 외곽이 있으면 두 개를 합하면 모두 180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얘를 알고 싶은 건데 이 한 내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리더라도 어떤 도형을 구성하더라도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것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제자리로 왔고 요것도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리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만들 때 내가 만약 저 도형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는 거는 외곽을 전부 합하면 그게 360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어떤 도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서 오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이만큼을 돌고 쭉 걸어가다가 이만큼을 돌고 쭉 걸어가다가 이만큼을 돌고 쭉 걸어다가 이만큼을 돌고 이 돈 각들의 합이 360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다각형은 외곽의 합이 360도입니다. 근데 이런 다각형에서 물론 이제 볼록 다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여기서 외곽의 크기도 모두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곽의 합이 360도인데 삼각형이니까 3번에 나눠 돌았어요.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는 여기서 360도를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곽 하나의 크기가 120도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의 크기가 120도. 그럼 내각 하나는 얼마겠어요? 180도에서 120을 빼니까 6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간단한가요? 어떤가요? 편한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는데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의 합은 무조건 다 360도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사각형은 4번에 날아 돌았으니까 외곽 하나가 90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각 하나를 구하려면 180도에서 90도를 빼주니까 얘는 내각도 90도, 외곽도 90도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각을 구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60도고 90도니까 360의 약수니까 테셀레이션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각형, 육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각형은 내각의 합 구하지 않고 역시 외곽으로 생각하면 360도라는 것을 5번에 나눠 돌았으니까 얼마예요? 72도네요. 외곽 하나가. 이게 72도란 얘기예요. 그럼 내각 하나는 180에서 72를 빼면 되니까 108도가 되는 거죠. 108도는 360의 약수가 아니니까 테셀레이션이 가능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육각형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360도인데 6개로 나눠서 외곽 하나의 크기가 60도란 얘기예요. 그럼 내각하고 외곽하고 합해서는 항상 180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하나의 크기는 120도가 되는 거죠. 120도가 모여서 360도가 되려면 테셀레이션을 하려면 정육각형은 3개가 모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처럼 정円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円각형은 외곽 하나의 크기가 360을 n으로 나눈 걸 테고 그럼 이게 외곽 하나의 크기니까 내각 하나의 크기를 구하려면 180도에서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내각을 전부 구해서 해볼 수도 있고 여기서와 같이 외곽을 먼저 구해서, 왜냐하면 외곽은 그 합이 항상 360도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일정하잖아요. 그 N각형에서 내각의 합이 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거에 비해서 외곽의 합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속에서 외관을 짜임새 있게 꾸미는 방법으로서 테셀레이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 테셀레이션은 결국 수학적으로 기본 도형인 정다각형, 그 중에서 테셀레이션을 꾸밀 수 있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런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그런 기본 도형의 앞으로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거에 상응해서 안쪽으로 파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모양을 꾸미고, 그것들을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고 배웠던 밀기, 뒤집기, 돌리기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걸 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꾸며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 가가오 건축교실 제2탄 둥근 건축물 그 속의 수학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대상은 지오대식 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삼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장혜원 교수입니다. 지오대식 도미라 함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구조물 많이 봤죠?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 모양인데 그 구 모양의 일부 또는 반구를 이렇게 표면에 삼각 구조를 넣어서 세운 그런 조형물을 말합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지오대식 돔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학적 구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구조를 이용하면 건축학적으로 이런 점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 로 인해서, 그러니까 힘이 이제 한 군데 모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서 압력에 강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기둥이 없잖아요. 구조로만 이제 그 전체 구조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함을 위해서 삼각 구조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기둥 없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따라서 같은 공간, 같은 부피 안에서 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최소화한다는 건 그만큼 건널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냉난방에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건축물에서 지오대식 돔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오대식 돔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3차원에서의 둥근 모양이잖아요. 구.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뤄보던 2차원에서의 대응하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에서는 보통 구에 대응하는 이제 2차원 도형이 원이 될 테고, 주석이 안 나타나네요. 원이 나타날 테고, 원을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의 안쪽에 꽉 끼게,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내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쪽에서 접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내접하는 그런 도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에서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육각형을 다시 2등분으로 다 변을 쪼개면은 이게 정 12각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 12각형만 해도 벌써 원에 매우 가깝게 다가갔거든요. 한 번만 더 쪼개면 사실 정 24각형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칠판에다 나타낼 때는 거의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원에 가까운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 안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에서 변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원에 아주 가깝게, 원하는 만큼 가깝게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N각형의 정말 우리가 무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변의 개수를 늘리면 바로 원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럼 같은 이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원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구가 될 테고, 그럼 이 내접하는 정N각형, 정다각형에 대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낼 수 있다면 결국 이 지오데식 돔을 구성하는 구에 내접시킬 수 있는 다면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면체이고 또 지금 정다각형을 생각했듯이 정다면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다면체로부터 지오데식 돔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면체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에서 배운 정육면체가 있었죠. 정육면체는 사실 여기도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도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도형은 정사면체라고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삼각뿔이라는 이름으로 배운 그런 도형입니다. 삼각뿔 중에서 요러한 어떤 조건을 갖춘 걸 우리가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도형들의 특징은 어쨌든 모두 3차원 입체 도형이고 그 입체 도형 중에서 어떤 특정, 어떤 특징, 어떤 조건을 갖춘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힌트는 2차원에서 정다각형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차원에서 정다각형이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이었잖아요. 2차원에서. 그럼 3차원에서 과연 정다면체란 무엇일까? 정다면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는 그런 것이 잘 읽히기도 하고 또는 3차원을 지금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육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지금 5가지의 정다면체는 면이 모두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면이. 그러니까 정사면체는 모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정팔면체나 정이십면체도 모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과연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개밖에 없을까요?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도형,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다면체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정다각형으로 면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 자체가 정다각형이라는 점이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 도형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사면체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2개 있고 뒤쪽에 하나 있고 밑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정삼각형이 모여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럼 이런 정사면체 2개를 내가 이렇게 붙였어요. 요거 지금 이런 거 2개를 붙여서 이러한 도형을 만들었어요. 얘는 지금 육면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면 하나는 서로 맞붙었으니까 지금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도형이었을 때 없는 거고 위에 3개, 밑에 아래쪽에 3개 이렇게 2개를 붙이면은 이렇게 위에 3개, 아래 3개 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육면체는 정육면체일까?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육면체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그 도형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과연 이 도형은 왜 정다면체가 아닐까? 지금 분명히 면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다면체라는 것의 조건은 면이 정다각형이라는 그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다시 원래 그림에 가서 볼게요. 정다면체에서 그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마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4개 모여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 8개죠. 팔면체니까. 근데 8개인데 위에 4개 있고 아래로 4개 있고
그러니까 사각뿔이 두 개가 붙여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 20면체는 정삼각형이 옆면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위아래 하면서 10개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5개, 아래쪽으로 모서리를 이어서 5개가 모여 있는 뚜껑이 이렇게 덮어진 양쪽으로 밑받침하고 이런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도형이니까 뭐 별도로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 옆면 4개, 위아래 밑면 이렇게 해서 6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면체라는 건 각각의 정사각형이 몇 개 모여 있냐를 말하는 그런 용어겠죠. 그 다음에 정 12면체는 면이 모두 몇 개겠어요? 그렇죠. 12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여 있는 면이 각각이 정 오각형이 모여 있는 거네요. 그래서 위아래 오각형이 있고 여기 모서리 변이 5개니까 모서리 하나씩 몰려 있고 밑으로도 하나씩 몰려 있으면 5개 해서 뚜껑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입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한 꼭지점에 있는 면의 개수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 꼭지점에 모여 있는 면의 개수가 여기는 어디를 봐도 전부 3개예요. 어디를 봐도 전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다면체가 성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정팔면체는 어디를 봐도 4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정 20면체는 어디를 봐도 5개가 모여 있게 되고요. 여기는 3개가 모여 있게 되고 여기도 3개가 모여 있게 되네요. 어디를 봐도. 그래서 정다면체는 각 면이 정다각형일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여 있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정사면체 2개를 모아서 맞붙여서 만든 이 육면체는 정다면체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육면체 이거 아니고 아까 그 사각형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면이 정다각형이라는 거는 조건을 만족했어요.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이제 한 꼭지점에 있는 면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면의 개수는 3개란 말이에요. 근데 밑면이 마주 부딪힌 모여있는 요 꼭지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위에 2개, 밑에 2개에서 4개가 모여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다르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것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얘는 정다면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이렇게 5개를 볼 수 있었고요. 그럼 과연 정다면체는 이 5개 뿐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일단 위에 3개는 모두 정삼각형으로 만든 그런 정다면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체가 구성되려면 한 꼭지점에 적어도 면이 3개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입체감이 생기죠. 만약 한 꼭지점에 면이 2개만 있다면 입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있는 면의 개수가 일단은 3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펼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면을 펼친 그림. 한 꼭지점에 모여 있는 것들을 펼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모으면은 입체가 구성이 되겠죠. 정삼각형 3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서 입체를 구성하면 정사면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를 더 위에 붙여봤어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그러면 4개라도 역시 입체가 구성이 되고 그때가 정팔면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하나를 더 붙여봐도 역시 입체가 만들어지고 그때가 바로 정 20면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기다 만약 하나를 더 붙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360도 그냥 평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입체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입체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로는 일단 입체가 안 돼요. 면 두 개로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면 세 개로 하면은 입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정육면체가 되겠죠.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역시 어떻게 돼요? 360도가 돼버리는 거죠. 360도 평면을 가득 메우니까 우리가 테셀레이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죠? 테셀레이션은 만들 수 있지만 입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는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4개가 돼도 벌써 입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2개는 안 되니까 항상 3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3개로 맞부딪히면은 입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다 하나라도 더 늘리면 360도보다 커지니까 일단 입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오각형일 때는 이렇게 정20면체가 12면체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럼 이번에는 정육각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육각형일 때는 2개 갖고는 구성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입체가 구성되려면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정다각형의 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이 되어야 됐다 그랬고, 3개를 만약 구성하려고 붙여보면은 어때요? 아이고 그림이 좀 어때요? 120, 120, 120 해서 공간을 가득 채워버리죠. 평면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평면을 이루지 입체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입체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접어서 입체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그래서 우리는 정육각형 이상이 되면 아예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죠. 이하도 안 돼요.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작아야 한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미만이라고 얘기했죠. 180도보다 작아야지 접어서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다면체는 결국 한 꼭지점에 모일 수 있는 면의 합이, 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보다 작아야지만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5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5개까지의 정다면체를 알았고, 이제 이런 정다면체 중에서 지오대식 도움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다면체를 이용할지 우리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원을 할 때도 다각형에서 변의 개수가 많을수록 원에 가깝게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면체 중에서도 지오대식 도움을 구성하기 위해서 바로 정20면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면의 개수가 많은 거였죠. 정20면체는 정삼각형 중에서 옆으로 10개가 쭉 놓이고 위에 5개, 밑에 5개 이렇게 덮은, 또 밑에 받친 이런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정20면체에서 하나의 기본 패턴이 됐던 정삼각형을 생각하고 그 정삼각형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우대식 구면을 만들 때, 도움을 만들 때 그 단계를 몇 단계로 하는지는 구조를 잡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한 변을, 입체에서 얘기하면 한 모서리가 되겠죠? 정삼각형의 한 변을 4등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대식 도움을 4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4단계 지오대식 구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4등분을 하고 각각의 변을 전부 4등분을 해서 선으로 다 이으면 이런 삼각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각구조를 만들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 바람을 후후후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어넣으면 이런 구의 모양이 나타나고 이런 구의 모양에서 각각의 면에는
삼각 구조를 띠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오데식 도움을 구성하는 수학적인 방법,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지오데식 9에서 이게 도대체 몇 단계의 지오데식 도움인지, 지오데식 구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몇 단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세트장을 구성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이게 지오데식 도움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몇 단계인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쪽 그림이 더 간단하니까 이쪽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게 몇 단계 지오데식 구면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일단 그 삼각형 구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다면체, 정이심면체였을 때의 정다각형에 해당하는 정삼각형 구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몇 등분 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뭘 찾아내면 좋을까요? 여기서 지금 다른 점들과 좀 다른 그런 점들이 보여요. 지금 요 점과 또 요 점과 요 점. 잘 안 보이나요? 이 점이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찾은 점들은 그 정다면체에서의 기본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꼭지점이었습니다. 이 점들이 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바로 5개가 모여 있거든요, 지금. 오각형의 중심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다면체를 할 때 정삼각형이 이렇게 5개가 모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다면체의 그 삼각형, 정삼각형 꼭지점은 이렇게 5개의 면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근데 다른 점들은 어때요? 전부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6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놓은 점들은 전부 5개의 면이 모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데식 도움에서 그 구면에 5개의 면이 모여있는 그 점을 찾아내면 그게 원래 정다면체, 정이심면체에서의 삼각형의 꼭지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단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3단계 지오데식 구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겠어요? 그림 잘 보이나요? 5개가 모여있는 곳들. 5면이 모여있는, 한 점에 5면이 모여있는 그런 꼭지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하나 보이고,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면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다른 점들은 다 6개거든요. 이렇게 2점만 찾아도 사실 몇 단계인지는 금방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찾은 걸 나타내보면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구별이 되고 여기서 지금 뭐 이쪽을 해도 되고 뭐 어느 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몇 등분이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러니까 삼각형을 20개를 모을 때 이제 5개가 한 점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을 때 그 모여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을 6등분을 해서 만든 그런 지오데식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외국에 있는 놀이동산에 있는 거고, 이건 어떤 건축물 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중앙에 있는 건데, 여러분 되게 복잡해서 그냥 선생님이 대충 먼저 찾아봤어요. 여기도 삼각형, 오각형에 5개가 모여있는, 삼각형이 5개 모여있는 구조가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네요. 그래서 세보면은 여기는 7단계가 되고요. 여기는 놀이동산에 있는 건데, 여기 하나 찾았는데 밑에 건 지금 잘린 부분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매우 크죠? 매우 큰데 여기서 지금 오각형 구조가 보이고, 이제 다른 곳은 다 육각형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하나 보입니다. 요거 세어봤더니 17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오데식 도움의 수학적 구성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품을 보고서도 그것이 수학적으로 몇 단계로 과연 분할해서 생긴 그런 구인지, 그런 지오데식 구면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오데식 도움
건축물에서도 많이 보이고 우리가 어떤 뭐 놀이동산에서 조형물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움 속에도 역시 수학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많은 수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여러분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BK21 에너지 환경정책기술학 교육연구단의 전용석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 뭐 여러 발명품이 있지만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르키메데스는 이거 어느 나라인지 딱 그림만 보고 알 수 있죠. 여기 장화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끝부분에 보면 시실리 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시라쿠사 요 부분에 여기에서 태어나고 이제 돌아가신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BC 21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나이가 한 75세 정도라고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75세도 만으로 75세, 뭐 내일이면 76세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유추해서 BC 287년 정도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우리 근대에 굉장히 큰 업적들을 남기셨어요.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뭐 공학자, 그리고 뭐 천문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지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이 지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정말 농사의 어떤 획기적인 거를 이룰 수 있었을지. 나선 양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학자로서 뭐 십진법, 포물선, 넓이 계산, 그리고 뭐 원주율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에도 보면 요거랑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이렇게 나선으로 돼서 이렇게 손쉽게 안에까지 파고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르래 이런 원리 참 이런 거를 참 좋긴 하지만 또 이게 지금 물리 시험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분만 안 계셨으면 이런 거 안 풀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삶의 큰 진전을 주셨으니 새로운 획기적인 문화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에 남아있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햇빛을 이렇게 햇빛 이렇게 모아서 이걸 뜨겁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뭘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야외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좀 중요하게 뭔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 이건데요. 이게 데스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섬나라 시실리의 그 시라쿠사 쪽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은 그 나라에서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르키메데스가 늘 하게 됐고 태양빛을 이렇게 좀 모아서 불을 내버리면 좀 못 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좀 뜨겁게 해서 이렇게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토대로 정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실험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2005년에 MIT 교수가 하는데요. MIT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를 만들어요. 모형 배를 만들고 한 2.5cm 정도 두께로 그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실제로 거울들을 쭉 놓고 뭐 불이 붙는지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가로 30cm, 세로 30cm. 그러니까 여러분 30cm 자 알죠? 이렇게 좀 학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자 위아래로 생긴 것들에 한 127개를 이렇게 쫙 놨을 때 빛이 모아지면 불이 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불은 붙네요. 그죠? 이렇게 불이 붙는 것까지 확인하고 옛날에 정말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렇게 싸웠는지 또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도체불을 붙이지 않았을까? 도체불을 붙였으면 훨씬 빨리 그냥 불이 붙고, 또 이게 배가 다가오지도 못하고, 불이 밑으로 떨어지면 배도 불이 붙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그리고 또 현대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거울은 없었을 텐데, 청동 거울을 썼으면 훨씬 더 많은 거울이 필요했을 테고, 이게 효율적이었을까? 그 외에도 거리가 멀어도 가능했나? 이런 실험도 있었고, 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들을 어떻게 나열하는 게 가장 좋았는지도 실험을 했는지, 그 외에 또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일 텐데, 다가오는 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좌우로 움직이면 자꾸 초점을 움직여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맑은 날에만 가능한가? 그저 비가 오고 이러면 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떻겠나, 태양이 반대편에 있으면, 그리고 또 진짜 이렇게 싸운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지도 먼 미래에 한번 실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K21 에너지 환경정책기술학 교육연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BK21 에너지 환경 정책교육학 기술교육학 연구단의 이해입니다. 예. 앞서서 전영숙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은 저희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태양광 키트를 한번 조립해보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만들어내서 그러한 랜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 보시면 이런 태양광 판넬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태양 전지라는 반도체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기가 나옵니다. 물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태양광 키트, 이 박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다양한 어떤 자료들과 조립품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이건 뭐냐 하면 이러한 태양광 랜턴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뒤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면 이제 아프리카 학생들한테 이제 보내서 거기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렇게 밝은 불빛 밑에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아버님보다 훨씬 더 할아버님 세대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랜턴을 보내주면 이 랜턴을 가지고 이렇게 낮 동안 빛을 많이 모아서 빛을 많이 받아서 전기를 모아둔 다음에 그 전기를 이용해서 야간에 LED 램프를 작동시켜서 이렇게 밝게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라든지 이런 케이스, 그다음에 태양광 판넬, 그다음에 드라이버, 그다음에 회로,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다양한 그런 나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보통 한 6분에서 7분 정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태양광 판넬의 이 양쪽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띄시고요. 이 양면 테이프를 띈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은 이 사이에 있는 이 케이스의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상으로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설명서에 이제 3번 부분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부분이 되죠. 바로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냥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예. 뒷부분에다가 여기는 케이스죠. 그 뒷부분에다가 올린 다음에 5번 즉 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금정색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 스펀지를 이 배터리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 배터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6분이 뭐냐 하면 이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를 여기에 붙이는데 양쪽에 네 군데 나사를 조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구멍에 맞춰가지고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에 나사를 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네 군데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네, 네 군데 구멍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에 있는 것들을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일단 한번 한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이 있는 대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7번까지 요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요 네 군데 나사를 아주 단단하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여주세요. 네. 만약에 힘이 들면 부모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7번까지 이렇게 조임을 듣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LED 램프를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LED 렌즈에 붙은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가운데 동그란 선에 맞춰서 이렇게 LED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 LED 요 LED 램프를 이렇게 붙이시면 중앙에 그러니까 동그란 선에 맞춰서 LED 램프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LED 램프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9번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9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각자 그 여기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네모로 된 메인보드 스위치 끝에 사각형에 잘 맞춰 가볍게 눌러 다리 잡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부분이 있죠. 요 밑에 부분에다가 요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죠. 여기 요 부분입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여기 스위치를 요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있는 선은 여기에다가 연결하고 요 부분은 여기 옆에 있는 요 선은 배터리 선은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요 옆에다가 연결을 하고 여기 상부에 있는 선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두면 됩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잘 연결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여기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미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그러면 연결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케이스를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손잡이 부분을 그림처럼 잘 옆부분에 두고요. 그림처럼 잠시만요. 그림처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 그림처럼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 케이스를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역시 연결을 한 다음에 상체를 다시 올린 다음에 여기에 양쪽 요 끝부분 네 군데에다가 다시 나사를 조아 주시면 그러면 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부모님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연결을 해서 끝부분 네 군데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강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뒷부분에다가 마지막 14페이지 17번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남겨도 되고요. 스티커를 붙이고 여러분들 얼굴을 붙여도 됩니다. 만약에 해외에다 보낸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쁘게 해서 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손잡이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결국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 이렇게 키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태양광 판넬을 태양빛 아래에다가 놓아두게 되면 이 빛을 받아서 이 전기가 제가 조립할 때 보여드렸던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되면 야간에 태양빛이 없어도 저장된 전기에서 이렇게 램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길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태양광 판넬은 10년, 20년이 가도 계속 작동이 됩니다. 태양빛만 있으면 계속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설치를 하면 우리가 영원히, 영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전기가 귀한, 전기로 불을 밝히는, 우리가 이렇게 전등에 불을 밝히는 이런 전기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 태양광 랜턴을 만든 이유는 태양빛이 이 태양광 판넬, 즉 태양 전지에 들어가면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LED 램프에 불을 밝힐 수 있고 낮에 충분히 태양빛 아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태양빛을 이용해서 저장된 빛으로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태양빛으로 충전을 하면 여기에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전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를 연결해서도 충전은 가능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한낮에 태양빛이 좋을 때 이렇게 한번 충전시켜서 야간에 이렇게 LED 램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태양광 판넬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이 태양광 판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태양광 랜턴을 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잘 활용해서 불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